어머님은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며느리 입에서 튀어나온 한마디는 마치 벼락처럼 내 가슴을 쳤다. 손에 들고 있던 국그릇이 덜컥 떨어져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고 방 안은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뭐라고 했니? 방금 뭐라고 했어? 그러나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웃으며 대답했다. 저희끼리만 여행 다녀올게요. 어머님은 편히 계세요. 가족끼리만의 시간이라서요. 가족끼리만의 시간. 그럼 나는 도대체 뭔가? 내 이름은 김말순, 올해 72이다. 남편 박현도와 45년을 해로했고 그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5년이 흘렀다. 이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건 아니지만 시집 온 지 50년이 넘으니 이제는 내 집이나 다름없다. 마당 한편에 줄지어 선 장독대들, 봄마다 손수 담근 된장과 고추장의 진한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곤 했다. 여름이면 오이소박이에 깻잎김치, 가을엔 배추김치와 깍두기를 담그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 모든 음식들이 아들 내외와 손주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엄마가 담근 김치가 최고예요. 할머니, 또 계란말이 해주세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내 가슴은 따뜻해졌다. 아, 내가 이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달라졌다. 며느리 정미영은 점점 나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였다.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아이들 학원 보내느라 정신없다고 했다. 나는 이해했다. 요즘 며느리들은 예전과 달리 직장도 다니고 아이들 교육에도 신경 써야 하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어머님, 이번 추석엔 저희 친정에 가야 해서요. 어머님, 설날에는 아이들이 학원 특강이 있어서 못 내려가요. 어머님, 생신은 나중에 따로 챙겨드릴게요. 이번엔 시간이 안 돼서요. 하나둘씩 빠지기 시작했다. 명절도 생일도 가족 모임도. 나는 그때마다 속으로만 삼켰다. 그래, 다들 바쁜 세상이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그러다가 오늘 드디어 그 본심이 드러났다.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가족이 아니라고? 나는 이 집에서 50년을 살았다. 아들을 낳아 기르고 며느리를 받아들이고 손주들을 돌보며 살아왔다. 그런데 가족이 아니라고?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었다. 제주도 여행이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함께 가시는데 어머님까지 가시면 너무 복잡해져요. 그리고 비행기 표도 비싸고요. 비행기 표가 비싸다고? 내가 돈이 없는 줄 아나? 남편이 남긴 논밭을 팔아모아둔 돈이 얼마인데. 하지만 그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았다. 돈 때문에 따라가고 싶다고 말하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 그럼 너희끼리 재미있게 다녀와라.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속은 골마들어갔다. 그날 저녁 아들 박성수가 집에 왔다. 38살인데도 여전히 내겐 어린애 같은 아들이었다. 엄마, 미영이가 그런 말 했다면서요? 아들도 알고 있었구나. 그럼 며느리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건가? 성수야, 엄마는 정말 가족이 아닌 걸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입을 열었다. 엄마, 미영이가 좀 예민해요. 요즘 직장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냥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달라고? 내가 이해해야 할 것은 며느리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내 존재가 이 가족에게서 점점 지워져 가고 있다는 현실이었다. 그래도 엄마, 저는 엄마가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아들의 말이었지만 왜인지 공허하게 들렸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왜 며느리를 말리지 않았을까? 왜 나 혼자 남겨두고 가려고 하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들리는 벌레 소리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도 모두 쓸쓸하게 들렸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밤이면 함께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여보, 며느리가 나를 가족이 아니라고 하네요. 혼자 중얼거리며 남편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은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꿈속에서도 내 가슴을 찔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아들이 좋아하는 북어국에 시래기나물, 그리고 갓 담근 배추김치까지. 혹시나 해서 며느리 입맛에 맞는 계란말이도 만들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침도 먹지 않고 그냥 나갔다. 늦어서요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아들마저 엄마 미안해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라며 서둘러 나갔다. 혼자 남은 식탁에서 나는 김치 한 젓가락을 입에 넣었다. 분명 잘 익었는데도 쓴맛만 났다. 그때부터였다. 내 마음속 무언가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은 50년 동안 쌓아 올린 이 가족에서의 내 자리가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몰랐다.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훨씬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새벽 5시 어김없이 눈이 떠졌다. 창밖에서 들리는 숱하게 우렁찬 울음소리가 나를 깨웠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지켜온 습관이었다. 그때는 남편과 함께 일어나 농사일 준비를 했는데 이제는 혼자다. 슬리퍼를 끌며 마당으로 나갔다. 줄지어 선 12개의 장독대가 아침 안개 속에서 웅장하게 서 있었다. 하나하나 뚜껑을 열어보며 된장에 익어가는 냄새를 맡아보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다. 오래된장 참 잘 익었네. 혼자 중얼거리며 고추장 독도 열어보았다. 윤기 흐르는 고추장 표면에 하얀 곰팡이 하나 없이 깔끔했다. 50년 넘게 장을 담가온 내 솜씨에 대한 자부심이었다. 할머니 고추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작년 추석 때 막내 손자 민준이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때 얼마나 기뻤던지. 하지만 그 민준이도 이번 설날에는 오지 않았다. 학원 겨울 특강이 있어서요라는 며느리의 말과 함께 마당 한편에 심어놓은 고추밭을 바라보았다. 봄이 되면 또 고추 모종을 심어야 한다. 예전에는 아들 내외가 좋아한다며 기꺼이 했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다.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멸치 우린 물에 미역국을 끓이고 냉장고에서 어제 무친 시금치나물을 꺼냈다. 혹시나 해서 계란도 풀어 부쳐 놓았다. 아들이 가끔 일찍 출근하면서 들르기도 하니까. 하지만 8시가 되어도 9시가 되어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래, 바쁘겠지. 도시에서 사는데 매일 어떻게 와? 스스로를 달래며 혼자 아침을 먹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연속극이 나오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다투는 장면이었다. 예전에는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라며 혀를 찼는데 지금은 그 며느리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됐다. 하지만 내가 그런 시어머니였나? 나는 며느리에게 잘해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정미영이가 처음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를 떠올렸다. 26살의 앳된 얼굴로 어머님하고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하다. 나는 그 아이가 친딸처럼 예뻐서 뭘 해줘도 모자라다고 생각했다. 미영아, 이건 우리 집 비법인데
너한테만 알려줄게. 김장 담그는 법부터 시작해서 각종 밑반찬 만드는 법까지 내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점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어머님, 요즘은 마트에서 다 사 먹어요. 직장 다니는데 언제 이런 걸 다 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도 서운했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다. 요즘 며느리들은 예전과 다르다고, 시대가 변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그래도 명절만큼은 달랐다. 추석이나 설날이면 아들 내외가 손주들을 데리고 내려왔다. 그때만큼은 집안이 북적북적하고 활기가 넘쳤다. 할머니, 나 할머니 집 올 때가 제일 좋아. 큰손자 지훈이가 내 품에 안기며 했던 말.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모든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래, 우리 지훈이. 할머니도 너희들 올 때가 제일 좋아. 그때는 정말 그랬다. 손주들을 위해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방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것저것 간식도 사다 놓고 그 모든 게 행복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변하기 시작했다. 어머님, 아이들이 집에서 쉬는 것보다 체험학습이 더 중요해서요. 어머님, 지훈이가 영어 캠프에 가야 한다고 해서요. 어머님, 이번 명절은 저희 친정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1년에 한 번, 그 다음에는 2년에 한 번. 이제는 명절에도 오지 않는다. 전화통화도 마찬가지였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주고받았다. 며느리가 직접 전화를 걸어 어머님,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보곤 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며느리는 전화를 받기만 했다. 내가 먼저 걸어야 했다. 그것도 점점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네, 어머님. 아, 지금 좀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나중에 다시 연락한다는 말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참았다. 이해하려고 애썼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쁘다고, 나도 젊을 때는 그랬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가장 서운했던 건 손주들이었다. 할머니, 미안해요. 수학학원 가야 해서 일찍 가야 해요. 할머니, 다음에 더 오래 있을게요. 오늘은 영어 숙제가 너무 많아서요. 10살, 8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벌써 학원, 숙제 이야기만 했다. 예전에 내가 어릴 때는 명절이면 사촌들과 하루 종일 뛰어놀았는데 이 아이들은 할머니 집에 와서도 쉴 틈이 없어 보였다. 그래도 손주들은 여전히 날 좋아해 주는 것 같았다. 안으로 들어가서 서랍을 열어보았다. 지훈이와 민준이가 보내준 편지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계란말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어설픈 글씨로 쓴 편지들을 읽으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래, 손주들은 아직 날 좋아해 준다. 문제는 며느리다. 정확히 언제부터였을까?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아마 작년 여름쯤부터였던 것 같다. 그때 정미영이가 직장에서 승진했다고 했다. 대리에서 과장이 되었다며 좋아했다. 나도 함께 기뻐해줬다. 며느리가 잘 되는 것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좋은 일이니까. 그런데 그 이후부터 뭔가 달라졌다. 전화할 때도 예전보다 서둘러 끊으려고 했고 집에 와서도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다. 어머님, 저는 이제 과장이라서 책임져야 할 일이 많아요. 이해해 주세요. 그런 말을 자주 했다. 마치 내가 자신의 일을 방해한다는 듯한 뉘앙스로. 그리고 어제 드디어 그 본심이 드러났다. 어머님은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이유였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지훈이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다.
아들 내외와 갓난아기인 지훈이, 그리고 내가 함께 웃고 있었다. 그때는 정말 행복해 보였는데 그 옆에 걸린 민준이 돌잔치 사진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웃음이 왠지 어색해 보였다. 정말 모두 마음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을까? 점심시간이 되어서 국수라도 삶아 먹으려고 부엌에 갔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아들 성수의 목소리였다. 반가운 마음에 급히 나가보니 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성수야, 어쩐 일이야? 회사는? 엄마, 어제 미영이가 한 말 때문에 왔어요. 진짜 미안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을 보니 오히려 마음이 아팠다. 자식이 부모에게 고개 숙일 일은 아니잖아. 잘못한 건 며느리인데. 성수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앉아라. 아들을 앉히고 차부터 내려주었다. 아들이 좋아하는 결명자차였다. 엄마, 미영이가 요즘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좀 예민해진 것 같아요. 또 스트레스 얘기다. 그럼 나는 스트레스를 안 받나? 혼자 이 큰 집에서 외롭게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나? 하지만 그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았다. 아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래, 직장 생활이 힘들겠지. 나도 이해해.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제주도 여행 거는 진짜 죄송해요. 다음에 기회 되면 꼭 함께 여행 가요. 다음 기회라. 그 다음 기회는 언제 올까? 그리고 정말로 올까? 아들이 돌아간 후 나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다. 오늘따라 집이 더 크고 텅 비어 보였다. 예전에는 이 집이 작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 혼자에게는 너무 큰 집이 되어버렸다. 그날 저녁 혼자 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정말 내가 이 가족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 하지만 며느리의 그 한마디는 분명했다.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 말만큼은 오해할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더 큰 상처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제주도 여행 사건 이후 며느리의 말들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마치 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우리와 당신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했다. 어머님은 그냥 계세요. 저희끼리 알아서 할게요. 지훈이 학교 운동회에 갈 때였다. 나도 손자 응원하러 가고 싶다고 했더니 며느리가 한 말이었다. 학부모들만 가는 자리예요. 어머님이 오시면 애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요. 부담스럽다고? 할머니가 손자 응원하러 오는 게 부담스럽다고? 그때도 나는 참았다. 그래, 요즘 아이들은 다 그런가 보다. 내가 나서는 게 아닌가 보다. 엄마는 가족이랑 가실 때 편히 쉬세요. 민준이 유치원 발표회 때도 마찬가지였다. 손자가 율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더니 며느리는 또 그런 식으로 말했다. 발표회장이 좁아서 부모님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어머님은 집에서 편히 쉬세요. 편히 쉬라고? 내가 언제 편히 쉬고 싶다고 했나? 나는 손주들과 함께하고 싶을 뿐인데. 그런 말들이 하나씩 쌓일 때마다 내 가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지는 것 같았다. 사소해 보이지만 내겐 매번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나는 스스로 다짐했다.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말자. 괜히 아들 불편하게 하지 말자. 아들 성수는 중간에서 힘들어했다. 며느리와 나 사이에서 어정쩡한 입장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런 아들을 보면 마음이 아팠다. 내가 참으면 되는 일이었다. 그래, 내가 좀 참자. 며느리도 나름대로는 힘든 게 있을 거야.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가 조금씩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다.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싶었다. 미영아, 무슨 좋은 일 있나? 아, 그게 민준이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거든요. 백화점에 있는 키즈 카페에서 하는데 꽤 큰 행사래요. 그래, 우리 민준이가 인기가 많구나. 근데 문제가 부모님들이 다 오신대요. 아이들 부모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오신다고 해서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며느리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어머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도 가족끼리 가려고 해요. 어머님도 함께 가실래요? 순간 기뻤다. 드디어 며느리가 나를 포함시켜 주는 건가? 손주와 함께하는 자리에 날 초대해 주는 건가? 그럼 가야지. 우리 민준이 친구들도 보고 싶고. 네, 그럼 이번 토요일 오후 2시에 만나요. 그런데라는 말에서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어머님은 오셔도 되는데, 그냥 뒤에서 조용히 계세요. 앞에는 가족들만 앉을 거예요. 순간 내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다. 가족들만 앉는다고? 그럼 나는 가족이 아닌가? 뭐? 뭐라고 했니? 아, 그러니까 파티장에서 앞쪽 테이블은 가족들이 앉는 자리고 뒤쪽은 친척들이나 그런 분들이 앉는 자리래요. 어머님은 뒤쪽에서 편하게 계시면 될 것 같아서요. 친척들이나 그런 분들? 나는 친척도 아니고 그런 분도 아니다. 나는 민준이 친할머니다. 미영아, 나는 민준이 할머니잖아. 가족 아닌가? 잠시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며느리가 뭔가 대답을 준비하는 것 같았다. 어머님, 물론 할머니이시죠. 하지만 요즘은 핵가족 중심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라서요. 다른 집들도 다 부모만 앞에 앉고 조부모님들은 뒤에 앉으신대요. 핵가족 중심이라고? 그럼 나는 뭔가 구가족인가? 그래도 나는 민준이 할머니인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오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만 자리 배치상 그렇게 된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게 했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이건 자리 배치의 문제가 아니었다. 며느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럼 그냥 내가 안 가는 게 나을까? 어머님 마음대로 하세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된다고? 손자의 친할머니한테 하는 말이 그거인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가족이 아니었다. 적어도 며느리에게는. 그날 저녁 아들이 집에 왔다. 엄마, 토요일 민준이 친구 생일 파티에 같이 가요. 아들아, 너도 알고 있었구나. 네, 뭐요? 내가 뒤에 앉아야 한다는 건 말이야. 아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엄마, 미영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응. 가족들은 앞에 앉고 나는 뒤에서 조용히 있으라고 하더구나. 아들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미영이한테 말해볼게요. 아니다. 그럴 필요 없어. 며느리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요즘은 다 그런가 보다. 엄마, 성수야, 솔직히 물어볼게. 너는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니? 아들이 놀란 듯 쳐다봤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가족이죠. 그럼 왜 나는 자꾸 가족에서 빠지는 거니? 여행도, 모임도, 이제는 손주 생일 파티까지도. 아들이 말문을 막혔다. 변명할 말이 없는 것 같았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할게요. 아들아, 약속은 하지 마라. 너도 힘들 거야. 그날 밤 나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언제부터 이 가족에서 외톨이가 된 걸까? 언제부터 내 존재가 불편한 존재가 된 걸까?
결국 토요일이 되었다. 나는 가지 않기로 했다. 가봤자 뒤에서 조용히 앉아 있을 바에야 차라리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게 낫겠다 싶었다. 엄마, 정말 안 가세요? 출발하기 전 아들이 다시 한번 물었다. 가서 뭐해? 뒤에서 조용히 있을 바에야. 엄마, 제가 미영이한테 말해서 앞자리에. 아니다. 괜찮다. 너희끼리 재미있게 다녀와라. 아들 식구들이 떠나고 나서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집중이 안 됐다. 지금쯤 민준이는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있겠지. 생일 케이크도 먹고 게임도 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나는 여기서 혼자 앉아 있었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그들이 돌아왔다. 민준이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래, 뭐가 재미있었는데? 케이크도 먹고 볼풀장에서도 놀고 할머니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순간 내 가슴이 찡했다. 손자는 나를 원했다. 나와 함께하고 싶어 했다. 그런데 어른들이 나를 멀리했다. 며느리는 내 앞에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다. 그날 밤 나는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더 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뭔가 해야 한다고. 다음 날 나는 통장을 정리하러 은행에 갔다. 평생 모아온 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아보고 싶었다. 그리고 이제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았다. 은행 창구에서 통장 정리를 받으며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겠다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엄마, 다음 주말에 가족여행 갈 거예요. 아들 성수가 환한 얼굴로 말했을 때 내 마음도 덩달아 밝아졌다. 가족여행이라니. 얼마만인가. 코로나 이후로는 한 번도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없었는데. 어디로 가는데? 강릉이요.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애들이 바다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요. 강릉이면 좋겠다. 나도 오래전에 남편과 신혼여행으로 갔던 곳이다. 그때 먹었던 순두부찌개 맛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그럼 내가 김밥도 싸고 계란말이도 만들어 갈까? 차에서 먹으면 좋을 텐데. 좋죠. 엄마가 만든 김밥이 최고잖아요. 아들의 대답에 기분이 한껏 좋아졌다. 벌써부터 뭘 준비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김밥은 참치김밥과 소고기김밥 둘 다 싸야겠고, 계란말이는 지훈이와 민준이가 좋아하니까 넉넉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날부터 나는 여행 준비에 몰두했다. 마트에 가서 김밥 재료를 사오고 계란도 한 판 더 샀다. 소고기도 좋은 걸로 골라서 불고기를 만들 생각이었다. 할머니, 여행 가는 거 맞죠? 민준이가 전화로 확인했다. 아이 목소리에서 기대감이 묻어났다. 그럼 할머니도 같이 가는 거야. 바다에서 사진도 많이 찍자. 와, 할머니랑 바다 가는 거 처음이에요. 그렇다. 손주들과 바다에 가는 건 처음이었다. 지금까지는 항상 며느리 식구들끼리만 갔으니까. 출발 전날 밤 나는 새벽까지 음식을 준비했다. 김밥 20줄을 정성스럽게 말고 계란말이도 3개나 만들었다. 과일도 깎아서 용기에 담아놓고 물도 넉넉하게 준비했다. 내일은 정말 즐거울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아침 7시 출발 시간에 맞춰 일어났다. 8시에 출발하기로 했으니까 음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바구니에 정리해야 했다. 김밥, 계란말이, 과일, 물, 그리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과자까지. 큰 바구니
2개에 가득 담았다. 혹시나 해서 멀미약도 챙겼다. 손주들이 차 멀미를 할 수도 있으니까. 8시가 되었는데 아들 식구들이 오지 않았다. 아직 준비 중인가 보다 싶어서 기다렸다. 그런데 8시 반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다. 혹시 늦잠을 잤나 싶어서 전화를 걸어보려던 참에 현관문이 열렸다.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였다. 드디어 왔구나 싶어서 급하게 나갔는데 아들만 혼자 서 있었다. 성수야, 미영이랑 애들은? 그게 엄마 미안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아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두웠다. 무슨 이야기인데? 이번 여행은 저희 식구끼리만 가기로 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미영이가 차가 좁아서 어머니까지 가시면 불편할 것 같다고 해서요. 차가 좁다고? 우리 집 차는 7인승 SUV다. 5명이 타면 여유가 있는데 뭐가 좁다는 건가? 성수야, 무슨 소리야? 7인승인데 뭐가 좁아? 그게 짐도 많고 애들도 차에서 편하게 쉬어야 하고 변명이었다. 말이 안 되는 변명이었다. 그때 밖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다. 아들 식구들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꼭 함께 여행 가요. 아들이 급하게 인사를 하고 나가려고 했다. 잠깐, 성수야. 나는 아들을 붙잡았다. 내가 뭘 잘못했니? 왜 나만 빼는 거야? 엄마,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그전에도 몇 번이나 이번 한 번만이었는데 아들이 고개를 숙였다. 할 말이 없는 것 같았다. 성수야, 솔직히 말해라.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는 거지?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뭐? 미영이가 어머니랑 여행 가면 신경 쓸 일이 많아서 피곤하다고 해서요. 신경 쓸 일이 많다고? 내가 뭘 어떻게 하길래 신경 쓸 일이 많다는 건가? 밖에서 또다시 경적 소리가 들렸다. 더 급해진 소리였다. 엄마, 저 먼저 가볼게요. 애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아들이 급하게 나가려고 했다. 성수야, 그럼 이 음식은 어떻게 해? 부엌에 준비해둔 음식들을 가리켰다. 밤새 만든 김밥과 계란말이들. 그냥 엄마가 드세요. 죄송해요. 그러고는 정말로 나가버렸다. 나는 멍하니 서서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곧이어 차가 시동을 거는 소리,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우리 집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차창으로 손주들의 얼굴이 보였다. 지훈이와 민준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나한테 인사하는 건가? 나도 모르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하지만 차는 그대로 사라져버렸다. 텅 빈 마당에 혼자 서서 나는 떠나가는 차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내 마음도 그 차와 함께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것 같았다. 부엌으로 들어가니 준비해둔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다. 정성스럽게 싼 김밥들, 노릇하게 구운 계란말이들.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김밥 하나를 집어서 한 입 베어 물었다. 맛있게 만들어졌는데 왜인지 모래를 씹는 것 같았다. 전화벨이 울렸다. 혹시 아들이 마음을 바꿔서 다시 데리러 온 건가 싶어 급하게 받았다. 여보세요? 할머니, 저희 지금 출발했어요. 민준이 목소리였다. 그래, 재미있게 다녀와라. 할머니는 왜 안 와요? 할머니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손자는 나와 함께하고 싶어 했다. 그런데 어른들이 나를 배제한 거였다. 할머니는 집에서 할 일이 있어서 못 가겠다. 아, 그래요? 그럼 선물 사다 드릴게요. 고마워, 우리 민준이. 조심해서 다녀와.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주저앉고 말았다.
부엌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만들어둔 음식들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 내 정성도, 내 기대도, 내 설렘도 모두 헛된 것이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나는 정말로 이 가족에서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내가 있으면 불편하고 피곤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저녁 때까지 그렇게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텔레비전을 켜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책을 봐도 글자가 보이지 않았다. 밤이 되어서야 겨우 일어났다. 김밥은 상할 것 같아서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혼자서 언제 다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나는 가족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된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내가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 더 이상 기다리고 참기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에 갔다. 내 통장들을 모두 정리해서 정확한 잔고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진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은행 창구 직원이 통장 정리를 해주며 물었다. 어르신, 많은 돈이시네요. 뭔가 큰일 계획하고 계신가요? 나는 잠시 생각해 보았다. 네, 큰일이요. 아주 큰일을요. 그렇다. 이제 정말로 큰일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더 이상 무시당하며 살지 않겠다는 큰일을. 강릉 여행 사건 이후 사흘이 지났다. 그동안 아들한테서 연락 한 통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도, 잘 다녀왔다는 안부도 없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했다.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목요일 저녁 나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다. 성수야, 저녁 먹었니? 네, 엄마. 먹었어요. 그래. 내일 저녁에 집에 한번 와라. 미영이랑 애들도 데리고.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 꼭 와야 한다. 목소리에 단호함을 담았다.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다. 네. 알겠어요. 아들도 뭔가 느꼈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금요일 오후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끓이고 된장찌개도 끓였다. 그리고 김치전도 부쳤다. 혹시 모르니까 과일도 깎아 놓았다. 마지막일 수도 있는 가족 식사였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욱 정성을 다했다. 저녁 7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지훈이와 민준이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왔다. 우리 지훈이, 민준이, 할머니 보고 싶었지? 네, 할머니 강릉에서 조개 껍데기 주워왔어요. 민준이가 작은 봉지를 내밀었다. 예쁜 조개 껍데기들이 들어있었다. 고마워, 우리 민준이. 할머니한테 선물을 가져다 주는 착한 손자네. 그 뒤로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다. 며느리 얼굴에는 여전히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형식적인 인사였다. 그래, 미영아. 들어와서 앉아라. 식탁에 차린 음식을 보고 아들이 감탄했다. 엄마,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응,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는 자리니까. 다 같이 모이는 자리. 하지만 강릉 여행에는 나만 빠졌었지. 자, 모두 앉아서 밥 먹자. 손주들은 좋아하며 갈비찜을 먹기 시작했다. 아들도 맛있게 먹고 있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젓가락질이 시원치 않았다. 미영아, 입맛 없니? 아니에요. 맛있어요. 거짓말이었다.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었다. 밥을 다 먹고 손주들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나는 입을 열었다.
얘들아, 할 이야기가 있어서 불렀다.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긴장했다. 뭔 이야기인데요, 엄마? 성수야, 나 그동안 참 많이 참고 살았다. 엄마, 이번 강릉 여행 일도 그렇고, 그동안 계속 나만 빼는 것도 그렇고, 나도 가족 맞지? 왜 나를 자꾸 빼는 거니? 방안이 조용해졌다. 손주들도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고 이쪽을 쳐다봤다. 아들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엄마, 며느리가 좀 예민해서 그래. 이해해드려. 또 며느리 탓이었다. 또 이해해달라는 말이었다. 성수야, 나는 언제까지 이해해야 하니? 나도 사람이야. 나도 마음이 있다고. 그러자 며느리가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애둘러 말하지 않았다. 어머님은 우리 부부의 가족은 아니잖아요. 그냥 시댁이죠.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댁이라고? 나는 그냥 시댁이라고? 나는 멍하니 며느리 얼굴을 바라보았다. 34살의 며느리가 72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그거였다. 뭐라고 했니? 어머님께서 계속 저희 가족일에 끼어들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저희끼리 살고 싶어요. 끼어든다고? 내가 언제 끼어들었나? 미영아, 나는 끼어든 게 아니야. 나도 이 가족의 일원이니까. 아니에요. 어머님은 저희 핵가족의 구성원이 아니에요. 그냥 남편의 어머니, 그뿐이에요. 그뿐이라고? 그냥 남편의 어머니, 그뿐이라고? 손주들도 숨죽이며 내 눈치를 살폈다. 지훈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봤고 민준이는 아빠 뒤로 숨었다. 내 가슴속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50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미영아,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계시면 불편해요. 저희끼리만 있을 때가 편해요. 아이들도 그렇고요. 아이들도, 손주들도 그렇다고. 나는 지훈이와 민준이를 쳐다봤다. 아이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다. 지훈아, 민준아, 너희도 할머니가 불편하니? 지훈이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좋아해요. 나도요.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민준이도 소리쳤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애들은 몰라요. 어른들 사정을. 어른들 사정? 그럼 나는 어른이 아닌가? 미영아, 나도 어른이야. 그리고 이 집의 어른이기도 하고. 어머님, 그런 식으로 나이 들먹이지 마세요. 요즘 시대에 그런 건 안 통해요. 나이 들먹인다고? 내가 언제 나이를 들먹였나? 나는 나이를 들먹인 게 아니야. 다만 나도 이 가족의 일원이라고. 아니라니까요. 가족은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머님을 가족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며느리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 단 한 번도. 아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성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들이 고개를 떨궜다. 엄마, 저는 중간에서 힘들어요. 중간에서 힘들다고? 그럼 나는 힘들지 않나? 성수야, 나는 너를 낳아서 기르고 며느리를 받아들이고 손주들을 돌보며 살아왔어. 그런데 이제 와서 가족이 아니라고 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니? 엄마, 솔직히 대답해라. 너도 며느리 말에 동조하는 거니? 아들이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도 가끔은 따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따로 살고 싶다고? 내 아들이 나와 따로 살고 싶다고? 그 순간 내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져버렸다. 아들마저 나를 버리는 거였다. 그래. 그럼 이제 알겠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민준이가 불안해하며 물었다. 괜찮다, 우리 민준이.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얘들아, 오늘 대화는 여기서 끝내자. 이제 각자 할 일들이 생겼을 거야. 엄마, 무슨 뜻이세요? 성수야, 너희들 말이 맞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며? 그럼 나는 이제 내 마음 가는 대로 살겠다.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미영아, 너는 나를 가족이 아니라고 했지? 좋아. 그럼 이제부터 나도 너희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 그 말을 하고 나서 나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더 이상 그들과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떠나는 소리였다. 아무도 나한테 인사하지 않았다. 손주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혼자 남은 부엌에서 나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 반도 먹지 않은 갈비찜, 식은 된장찌개.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였다. 그날 밤 나는 중요한 결심을 했다. 더 이상 이런 굴욕을 당하며 살지 않겠다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그리고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길 때가 왔다. 그날 밤은 길었다. 시계 바늘이 12시를 넘어서도 2시를 넘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계속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어머님은 우리 부부의 가족은 아니잖아요. 그냥 시댁이죠. 그냥 시댁이라고.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냥 시댁이라고. 새벽 3시쯤 되어서야 침대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었다. 서랍장으로 가서 맨 아래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물건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통장들이었다. 낡고 해진 통장들. 첫 번째는 남편과 함께 만든 부부 공동명의 적금 통장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내 명의로 바꾼 것이었다. 잔액은 3천만 원. 두 번째는 남편이 남긴 논을 팔아서 만든 정기예금 통장이었다. 8천만 원. 세 번째는 내가 평생 쌈짓돈을 모아서 만든 자유적금 통장이었다. 2천만 원. 그 외에도 몇 개 더 있었다. 모두 합치면 1억 5천만 원 정도 되었다. 1억 5천만 원.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다. 시골에서 평생을 절약하며 모은 돈이었다. 그동안 나는 이 돈을 언젠가는 아들한테 줄 생각이었다. 아들이 집 살 때도 도와주고 손주들 교육비도 대주고 나중에 내가 죽으면 모두 상속해 주려고 했다.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돈을 주어도 저들은 날 가족으로 보지 않겠구나. 오히려 이 돈 때문에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렇다. 며느리가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도 내가 갖고 있는 이 돈 때문일지도 모른다. 언젠가는 자기들 것이 될 돈이니까 지금 시어머니한테 굽실굽실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였다. 아들도 마찬가지였다.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돈이니까 지금 엄마 비위 안 맞춰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였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나는 이용당하고 있었다. 내 돈 때문에, 내 재산 때문에. 서랍장을 뒤져서 또 다른 중요한 서류들을 찾았다. 집 등기부등본, 논밭 문서들, 각종 증서들. 이 집도 내 명의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재산을 내한테 물려줬으니까. 시가로 따지면 2억 원은 좋게 될 것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은 3억 원이 넘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새벽 6시까지 그렇게 서류들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다. 내가 왜 이 돈을 저들한테 줘야 하지? 내 돈이다. 내가 모은 돈이고 남편이 내한테 준 돈이다. 며느리 돈도 아니고 아들 돈도 아니다. 그런데 왜 나는 지금까지
이 돈을 저들 것인 양 행동했을까? 왜 저들 눈치를 보며 살았을까? 이제는 달라져야 했다. 월요일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몸단장을 했다. 오랜만에 좋은 옷을 꺼내 입고 화장도 연하게 했다.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는 날이었다. 9시에 은행이 문을 열자마자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김말수님. 담당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다. 이 은행에 30년 넘게 다닌 단골 고객이었다. 모든 계좌 잔액을 정리해서 보여주세요. 네, 잠시만요. 컴퓨터를 두드리던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정말 많은 잔액이 있으시네요. 혹시 큰일 계획하고 계신가요? 네, 큰일이요. 아주 큰일. 어떤 일이신지. 내 인생을 바꾸는 일이요.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일단 모든 계좌를 하나로 통합해 주세요.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상담받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2시간에 걸쳐 복잡한 절차를 밟았다. 여러 개로 나뉘어 있던 계좌들을 하나로 합치고 새로운 투자 상품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김말수님, 이 정도 금액이면 여러 가지 좋은 상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안전한 상품 위주로. 아니에요. 저는 이제 모험을 해보려고요. 모험이요? 네, 지금까지 너무 안전하게만 살았어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걸 해보고 싶어요. 은행을 나와서 법무사 사무실로 갔다. 집과 땅 문서들도 정리하고 싶었다. 어르신, 상속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는 건가요? 법무사가 물었다. 아니에요. 상속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에요. 다른 목적이라면? 제가 살아있을 때 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법무사가 자세한 설명을 해줬다. 생전 증여, 유언장 작성, 신탁 설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다. 어르신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면 더 정확한 조언을 드릴 수 있는데요. 나는 잠시 생각해 보았다. 제가 원하는 건 제 재산을 진짜 저를 가족으로 여겨주는 사람들한테 주고 싶어요. 아, 그럼 혈연 관계가 아닌 분들에게도 증여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생전 증여가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만 증여세를 고려하셔야 하고 복잡한 법적 절차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니 머리가 복잡해졌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원할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집에 돌아와서 차를 한 잔 끓여 마시며 생각했다. 그동안 나는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을 위해서 모든 걸 아껴왔다. 좋은 음식도 사 먹지 않고 좋은 옷도 사 입지 않고 여행도 가지 않으면서 돈을 모았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냥 시댁, 그냥 남편의 어머니일 뿐이었다. 그렇다면 나도 이제 내 방식대로 살아야 했다. 며칠 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안녕하세요. 그날은 정말 죄송했어요. 무슨 일로 전화했니? 그냥 안부 인사드리려고요. 거짓말이었다.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다. 엄마, 혹시 요즘 은행이나 어디 다니셨어요? 역시 벌써 알아챈 모양이었다. 아마 은행에서 연락이 갔나 보다. 왜? 내가 어디 다니면 안 되니? 아니에요. 그냥 큰 돈 움직이실 때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혹시 사기 당할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한다고? 내가 바보인 줄 아나? 성수야, 걱정하지 마라. 나도 이제 내 살 길은 내가 찾아야겠더라.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글쎄, 며느리가 뭐라고 했더라? 나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시댁이라고 했지? 엄마, 그럼 시댁은 시댁답게 살아야지. 가족인 척하면서 눈치 보며 살 이유가 없잖아. 엄마, 미영이가 한 말은
미영이가 한 말이 맞아. 나는 너희 가족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마음이 한결 후련해졌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아무한테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직 내 돈에만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자유롭게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다. 내가 그동안 계획한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길 때가 온 것이었다. 그들이 제주도에서 돌아온 건 화요일 저녁이었다.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잘 다녀왔어요. 내일 저녁에 인사드리러 갈게요. 그래, 재미있게 다녀왔니? 네, 날씨도 좋고 바다도 예뻤어요. 애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괜히 서운했다. 나도 함께 갔다면 손주들과 바다에서 사진도 찍고 맛있는 해산물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제는 그런 서운함을 느낄 필요가 없었다. 내가 결정한 일이 있었으니까. 수요일 저녁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지훈이와 민준이가 선물 봉지를 들고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제주도에서 귤 사왔어요. 우와, 고마워. 우리 착한 손자들. 하지만 이상했다. 예전 같으면 제주도 여행 이야기를 신나게 해주었을 텐데 아이들이 시큰둥했다. 할머니, 제주도 진짜 재미있었어요. 할머니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민준이의 말에 마음이 찡했다. 역시 손주들은 나를 그리워했구나. 다음에 할머니랑 단둘이 여행 가자. 정말요? 약속이에요. 그 뒤로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다.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형식적으로 인사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응, 잘 있었어. 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어색했다. 아들의 표정도 평소와 달랐다. 엄마, 혹시 요즘 큰 돈 쓰신 일 있어요? 역시 은행에서 연락이 갔나 보다. 왜? 내 돈 내가 쓰면 안 되니? 아니에요. 다만 혹시 사기 당하신 건 아닌지 걱정돼서요. 또 사기 이야기다. 내가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나? 성수야, 나도 돈 관리할 줄 안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큰 돈을 움직이실 때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왜 말씀드려야 하는데? 아들이 말문이 막혔다. 며느리가 거들었다. 어머님, 저희가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요즘 금융 상품도 복잡하고 도움이라고? 지금까지 나한테 무슨 도움을 줬다고? 미영아, 너희 도움은 필요 없어. 나도 이제 내 살 길은 내가 찾을 거야. 그때 민준이가 끼어들었다. 할머니, 무슨 이야기예요? 무서워요. 아이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미안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였다. 얘들아, 할머니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 거실로 가서 모두를 앉혔다. 손주들도 아들도 며느리도. 얘들아, 이제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아들이 놀란 눈빛으로 물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더 이상 너희에게 줄 게 없으니까. 엄마,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다. 내 전 재산은 이미 정리했다. 나를 진심으로 가족이라 불러주는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말 그대로야. 내 돈은 이제 없다. 그리고 남은 건 내 삶뿐이다. 아들이 벌떡 일어났다. 엄마, 설마 정말로 다른 사람한테 줘버린 거예요? 응, 정말로. 누구한테요? 왜요? 왜냐고? 미영이가 말하지 않았냐? 나는 너희 가족이 아니라 그냥 시댁이라고.
그럼 시댁한테는 재산 물려줄 이유가 없잖아. 며느리가 당황해서 변명하기 시작했다. 어머님, 그때 제가 한 말은, 그때 한 말이 진심 아니었나? 나는 진심으로 들었는데, 어머님,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한 거지, 진짜로. 아니야, 미영아. 그 말이 맞아. 나는 정말로 너희 가족이 아니야. 그동안 착각하고 살았구나. 아들이 다급하게 물었다. 엄마, 그럼 정말로 다 써버린 거예요? 집도요? 아니야. 집은 아직 있어. 하지만 다른 건 다 정리했지. 어디에 줬어요? 그건 너희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사실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아직 실제로 돈을 다른 사람에게 준 건 아니었다. 하지만 계획은 세워놨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할 마음의 준비도 끝났다. 며느리가 울상이 되어서 말했다. 어머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애들 교육비도 있고, 집 대출도 있고, 그건 너희끼리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너희 가족이 아니라며? 어머님, 미영아, 너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고 했잖아. 그럼 가족이 아닌 사람한테 왜 돈을 기대하니? 지훈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가족이에요.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그 말에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다. 지훈아, 할머니도 너희를 사랑해. 하지만 어른들이 할머니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할머니가 알게 됐어.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할머니한테 사과해요. 민준이도 울기 시작했다. 할머니, 돈 다시 가져와요. 할머니가 없으면 저희 가족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순수한 말에 눈물이 날 뻔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얘들아, 할머니는 괜찮아.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 방식으로 살 거야. 아들이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미영이한테도 말할게요. 다시 예전처럼. 아니다, 성수야.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이미 모든 게 끝났어.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나빴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가족으로 생각하지 못한 제 마음이 잘못이었어요. 지금 와서 하는 말이 무슨 소용인가? 이미 늦었다. 미영아, 이제 와서 하는 말은 필요 없어.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가족은 피나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다. 어머님, 너희는 나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어. 그럼 나도 이제 너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그 말을 하고 나니 속이 시원했다. 평생 참고 참았던 것들이 다 토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럼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너희는 너희대로, 나는 나대로. 아들이 다시 애원했다. 엄마,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성수야, 생각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그들은 1시간 더 매달렸다. 아들은 울고, 며느리는 사과하고, 손주들은 떼를 썼다. 하지만 나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평생을 내어주고도 인정받지 못한 삶.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었다. 결국 그들은 돌아갔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나는 혼자 남았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후련했다. 그리고 이제 진짜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가 되었다. 내가 그동안 준비한 나를 진짜 가족으로 여겨주는 사람들에게 내 재산을 나눠주는 계획을. 그날 밤 그들이 떠나고 나서도 전화벨이 계속 울렸다. 아들이었다가 며느리였다가 때로는 번호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아마 친척들한테도 연락이 갔나 보다. 하지만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미 할 말은 다 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전화벨이 멈췄다. 고요한 밤 속에서
나는 차 한 잔을 우려 마시며 생각했다. 정말 잘한 걸까? 순간 의심이 들었다. 혹시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손주들이 울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이건 나를 위한 선택이었다. 더 이상 무시당하며 살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일 것 같아서 문을 열지 않았는데 계속 두드렸다. 할머니, 저예요. 지훈이요. 손자의 목소리였다. 문을 열어보니 지훈이가 혼자 서 있었다. 지훈아, 너 혼자 왔니? 네. 엄마, 아빠 몰래 왔어요. 어떻게? 버스 타고 왔어요. 할머니 집까지 아는데요. 10살짜리가 혼자 버스를 타고 왔다니.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들어와, 우리 지훈이. 지훈이는 들어오자마자 내 품에 안겼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가족이에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이 아이만은 달랐구나. 지훈아, 할머니도 너를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 그럼 할머니, 돈 다시 찾아와요. 엄마, 아빠가 너무 울어요. 지훈아, 그건 어른들이 해결할 문제야. 할머니도 우리랑 같이 살아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이 아이는 정말 나를 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지훈아, 할머니가 너희 집에 가면 엄마가 또 불편해할 거야. 아니에요. 이제 엄마도 할머니 좋아해요. 진짜로요. 아이는 순수했다. 하지만 어른들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때 다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 급하고 다급한 소리였다. 지훈아, 지훈아, 거기 있니? 아들과 며느리 목소리였다. 문을 열어주니 두 사람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지훈아, 너 왜 혼자 왔어? 얼마나 걱정했는데. 며느리가 지훈이를 끌어안았다. 엄마, 저는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도 혼자 오면 어떡해. 아들이 내게 고개를 숙였다. 엄마, 지훈이가 말썽 부려서 죄송해요. 말썽이 아니야. 지훈이는 할머니가 보고 싶었던 거지. 그 순간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다. 정말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놀라서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며느리는 꼼짝하지 않았다.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지 못한 제 마음이 잘못이었어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34살 며느리가 72 시어머니 앞에서 울고 있었다. 미영아, 일어나라. 어머님, 저 정말 반성했어요. 어머님 없으면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지금 와서 하는 말들이었지만 그래도 진심은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은 필요 없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가족은 피나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지켜주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다. 네, 어머님. 이제 알겠어요. 정말로 아니? 네, 정말로요. 어머님이 없으면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는 잠시 망설였다. 사실 나는 거짓말을 했었다. 돈을 다른 사람에게 준 것도 아니었고 재산을 처분한 것도 아니었다. 단지 그렇게 말해서 그들을 놀라게 한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거짓말 덕분에 진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얘들아, 할머니가 사실을 말해줄게. 모두가 나를 쳐다봤다. 할머니는 아직 돈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았어. 네. 하지만 정말로 줄 생각이었어. 너희가 할머니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럼 엄마.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앞으로 진짜 가족처럼 지내야 해.
할머니를 빼고 여행 가지도 말고 가족 모임에서 뒷자리에 앉히지도 말고. 네, 당연히요. 며느리가 급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할머니를 그냥 시댁이라고 부르지도 말아야 해.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외로우면 언제든 찾아와야 해. 네, 매주 찾아올게요. 지훈이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할머니, 그럼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그래, 우리 지훈이. 이제 진짜 가족이야.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며느리는 정말로 변했다. 매주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왔고, 명절에는 제일 먼저 연락했다. 여행을 갈 때도 꼭 나를 초대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가족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몇 달 후 정말로 제주도 여행을 함께 갔다. 그때 찍은 사진을 보면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때로는 강하게 맞서야 진짜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참고 희생하기만 해서는 소중함을 잃는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홀로 남았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다. 내가 내린 결단은 외로웠지만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결단 덕분에 진짜 가족을 되찾을 수 있었다. 지금도 가끔 그날을 생각한다. 만약 내가 계속 참고만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지금도 그냥 시댁 취급을 받으며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용기를 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하나의 가족이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지켜주는 그런 가족 말이다.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손주들과 함께 바다 여행을 다녀왔다. 며느리도 함께였다. 그리고 그 며느리가 내게 말했다. 어머님, 그때 진짜 다행이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왜? 그래야 제가 정신을 차렸거든요.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웃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비로소 모두가 깨달은 것 같았다. 가족이란 이름은 법이나 피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용기가 필요하다. 나는 그 용기를 냈고 그 덕분에 진짜 가족을 되찾았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값진 선택이었다.